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의 좋은 예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자, 예를 들어 내가 뭐 주소록이라고 지금 새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게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게 컨텐츠 밸류라는 거를 제공을 해줘요. 엔드로이드에서는. 근데 뭐 그거가 별로 여기 보면 이제 컨텐츠 밸류라고 지금 보이실 텐데,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도 있고, 읽은 데이터를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쓸 때 파라미터로 넣어줄 수 있고, 읽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키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키값. 키값인데 어떤 키값이냐면,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구성할 때 우리 그 각 필드에 인덱스가 정해져 있을 때 그 필드명이 키값이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풋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준 다음에 컨텐츠 프로바이더에 있는 뭐 add 혹은 인서트를 호출을 할 때 이 밸류 값을 넘겨주면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실제 컨텐츠 프로바이더 저장이 되죠. 반대로 빼올 때, 읽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커서 형태로도 보통은 주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커서 형태로 받아가지고 컨텐츠 밸류 형태로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리턴을 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구현 이슈고요. 구현을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커서로 받지만, 결과값을 전체 이렇게 뭐 데이터를 어느 정도 커서로 받지만, 이게 컨텐츠 밸류 형태로도 우리가 바꿔줄 수는 있어요. 혹시 있나 볼까요? 그렇게는 아마 안 해놨을 것 같은데. 주로 다 넣는 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처리한다. 이 컨텐츠 밸류라는 걸 이용해서 값을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넘길 때, 컨텐츠 프로바이더에다 저장을 할 때, 아니면 뭐 삭제를 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넣어줄 때,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id 값이나 어떤 뭐 특정 값을 알아야 매칭이 돼서 그걸 삭제를 할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걸 이용해서 쓴다.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근데 개념 자체는 되게 심플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결국에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군데서 접근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장점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쓰려면 어떤 스레드 처리도 그러니까 스레드라는 게 여러 스레드에서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리를 일일이 해줘야 되는데, 컨텐츠 프로바이더에서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점은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간의 데이터 저장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보통 이렇게 쓰는 게 구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 구현을 한 거는 제가 생짜로 구현을 한 건 아니고요. 엔드로이드 풀소스에 보면은 또 이렇게 구현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있는 걸 이제 참조해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뭐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컨텐츠 프로바이더 아까 구현은 얘기 안 한다고 했었는데, 특이한 게 이 싱크로나이즈드라는 이 키워드를 붙여놨어요. 꼭 안 붙여도 될 수도 있지만 뭐 붙여놨는데, 이 이유는 여러 군데서 이 메소드를 동일하게 불렸을 경우 혹시 동기화 문제가 생길까봐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면 이걸 걸어놓으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사실 잘 생각을 해서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속도 뭐 그런 거보다는 잘 모르니까 안전빵이 최고다. 그래서 그런 뭐 스레드 간에 혹시 문제가 생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바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긴 하지만 트레이드 세이프하게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네. 그래서 제일 보시면
이 URL을 딱 보시면 설명이 제일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다 여기에요. 여기 이제 얘로 들어있는 게, 이 id라는 건 디폴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넘버라는 건 자기가 이렇게, 필드명은 자기가 이렇게 넣어준 거고, 결국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컨텐츠 땡땡 23이면 23번째 거를 얻어온다. 근데 그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 아까 보여드렸던 people content URI라는 URI가 있고, 거기에 23을 붙여주면, 여기 설명 위에 나와 있는데, id가 23이라는 얘기죠. 이걸 붙여주면 2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id가 23인 데이터를. 근데 이걸 이제 뭐 매니지 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커서 형태를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쨌든 저희는 컨텐츠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 매니지 쿼리를 쓰면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커서라는 게 이렇게 받잖아요. 아까 전체 데이터를 읽을 때 뭐 커서를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데이터를 읽을 때 그 커서가 오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 쓰면 항상 클로즈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매니지 쿼리라고 하면 아마 이게 알아서 될 거예요. 적절한 시점에. 그래서 이 커서 클로즈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돌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면 여기도 아마 그런 코드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메모리니까 이걸 썼으면 클로즈 해주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서가 널이 아니고 지금 클로즈 상태가 아니면 커서를 해라. 예외 처리가 항상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를 보통 이제 finally에 넣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쓰다 보면 익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익셉션이 발생하면 그대로 여기를 하고 그냥 통과해버리는데, 이 finally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수행이 이렇게 되던 아니면 익셉션이 발생하든 무조건 통과하게 돼 있고요. 하다못해 여기서 만약 리턴을 해주는 걸 넣어줬다. 예를 들어 우리가 리턴을 하면 무조건 튕겨 나가잖아요. 이 리턴을 하더라도 파이널리를 수행하고 리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지막에 이 finally, try catch, finally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try문으로 묶여있는, try catch로 묶여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finally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커서를 클로즈 한다거나, 뭐 비트맵 큰 데이터를 열었으면 비트맵 데이터를 닫아준다거나, 파일을 오픈했으면 파일을 다 플러시해주고 클로즈 한다거나, 뭐 그런 기타 등등 그런 코드들이 무조건 이 finally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커서는 항상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텐츠 프로바이더로부터 받으면 항상 닫아줘야 된다. 종료할 때. 언제인가는. 그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일단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만드시고 이해하려면 어쨌든 SQL문을 아셔야 되고, SQL문을 이게 SQL문 기본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뭐 셀렉트, 뭐 인서트 다 이게 SQL 스테이트먼트로 다 이게 돼 있기 때문에 SQL문을 알아야만 뭐 이걸 사실은 만들 수가 있죠. 일단은 몇 시지? 네. 저는 좀 너무 짧게 한 것 같은데요. 여기 URI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군요. 제가 어디서 봤다 했는데 여기서 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킨? 이게 패스였나요? 패스가 아니라 저거였죠? 어서리티였고, 그 밑에 C가 패스고, D는 ID. 이런 식으로 여기 설명이 참 잘 나와 있네요. 제가, 저도 이걸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만 읽어보시면,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사실 다 아시는 겁니다. 네, 질문이요. 질문 없으세요? 이해를 좀 더 해야지. 네,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어떤 거, 아니면 뭐, 어떤. 이해가 뭐, 설명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네. 뭐,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그냥 개념에 대한 책 개념만 조금 봤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URI가 헷갈렸었거든요.
그쵸, URI가 헷갈리죠. URI가 제일 헷갈렸어요. 뭐, SQL 쿼리 같은 경우도, 그거는 아예 문제는 예전에 하면서 잠깐 본 거밖에 없어가지고, 좀 읽어보고 이해를 좀 더 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지금까지 한 것만 이해를 해도 쓰시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 구현은 뭐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레포트 넣는 수준에서는 상당히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해 좀 더 하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인 U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토픽을 정한 게 레이아웃하고 위젯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레이아웃은 뷰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젯은 뷰라는 얘기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뷰 그룹, 뷰 그거를 다른 말로 레이아웃, 뭐 위젯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여기 네 이제 이거를 좀 얘기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네, 사실 이 뷰 레이아웃은 저도 세부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구현 자체를 잘 몰라요. 쓰는 것만 이제 쓰긴 하지만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해서 어쨌든 안드로이드 제일 기본적인 어떤 UI를 구성하는 데서 GUI를 구성하는 데서 제일 알아야 되는 이거를 잘 해야 속도도 개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뭐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넣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리니어 레이아웃을 여러 개 쓰면 제일 쉬운데 그렇게 되면 안드로이드가 이게 여기 나와있던 뷰 하이라키라는 거죠. 하이라키로 되어 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많이 쓰게 되면 이 하이라키가 깊어져요. 그래서 추리 자체가 깊어져서 한 번 이렇게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럼 결국에는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의 형태가 많은데 뭐 자주 쓰이는 레이아웃은 뭐 리니어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뭐 그런 게 있고 뭐 프레임 레이아웃 그 정도가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쓰는데 어쨌든 뭐 그 세 가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 이전에 여기는 이 하이라키 개념 이런 것부터 이제 좀 저도 이거는 이제 새로 공부하는 우리가 볼 때마다 저도 새로워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면 일단 저기를 하시고요. 레포트는 오늘도 내드릴 거예요. 예,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냥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하는 정도 수준.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에뮬레이터에서 가능한 작업들로 해서 제가 레포트는 월요일 정도 공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